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다이빙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초보 다이버를 이야기하면 과연 어디까지가 초보일까요? 오픈워터 다이버? 4번의 개방수의 훈련 다이빙을 마치고 과연 어느 정도의 다이빙을 더 하면 우리가 초보의 딱지를 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실제로 그 개인적인 차이도 많고 그분을 교육하고 가이드해 주시는 어떤 프로페셔널에 의해서 그 초보 다이버 딱지를 떼는 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 초보 다이버 분들에게 드리는 어떤 조언입니다. 본인이 초보 다이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영상을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11가지를 준비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제가 하나씩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스쿠버는 팀 활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배울 때 여러 번 설명을 들었겠지만 오픈 워터 다이버의 자격증의 의미는 내가 교육받은 수심, 최대 수심 18m까지를 나하고 같거나 혹은 나보다 상급 다이버 자격을 가진 분과 두 사람이 함께 강사 없이 다이빙할 수 있다는 그런 자격을 의미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이빙은 반드시 팀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 다이빙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자살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 버디, 그 다음에 이 버디가 뭐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분들에 대한 내가 책임도 같이 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버디나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다이빙 한다면 적어도 그 팀 안에 있는 개개인 멤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리조트에 가서 어떤 그 팀 속에 내가 포함되게 되면 함께 다이빙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특히 그 사람의 어떤 경험 수준, 다이버 자격 수준, 뭐 필요하다면 인간성도 알아둬야 됩니다. 물속에서 어떻게 나를 대해줄 것인지요.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는 많은 장비들이 내만의 장비가 아닙니다. 반드시 버디나 팀원이 같이 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는 공기도 포함이 됩니다. 다이빙은 누구나 언제나 어떤 이유든지 나는 오늘 다이빙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결정을 모든 팀원들이 존중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시선 압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다이빙이 내가 두렵고 내 경험 수준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 파도 속에서 또 이 어두운 속에서 내가 다이빙하기가 두려워서 나는 못하겠다고 하면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 그래 하면서 억지로 끌고 들어가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스쿠버는 이미 여러분들이 이 교육받으면서 느꼈겠지만 사실은 엄청난 웨이트 리프팅이 필요합니다. 한번 볼까요? 실린더, 우리가 많이 쓰는 그 11리터 뭐 200바 이렇게 넣으면 18kg 정도 나갑니다. 게다가 부력 조절기, 호흡기를 합히면 한 23에서 25kg 쉽게 나가죠. 국내에서 다이빙할 때 웨소틀리부터 8kg 정도, 드라이버는 경우에 따라서 14 혹은 그 이상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쉽게 40kg 가까이 됩니다. 내가
현장에 가서 어떤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헛발을 디딘다거나 또 일어설 때의 요령을 조금 실수를 한다든지 하면 쉽게 발목, 무릎, 허리, 어깨, 뭐 팔꿈치 같은데 손상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명심하시고 어쩌면 일상생활을 할 때 꾸준히 이 웨이트리프팅 하는 운동을 정기적으로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간혹 지금 숫뜻 이렇게 액세서리까지 해서 한 40kg 메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걷는 분 중에서 체중이 50kg가 잘 안 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무게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다이빙은 반드시 다이빙하기 전에 내가 못하더라도 버디가 혹은 프로가 그날의 다이빙을 계획을 해야 됩니다. 수십 몇 미터까지 몇 분까지, 그 다음에 상승을 시작할 때 우리 팀원 중에 어느 누구라도 공기가 몇 바가 되면 상승을 시작하고 수면에 도착했을 때 최소한 몇 바는 남겨주십시오 하고 하는 이런 계획들을 수립하시고 그 계획을 그대로 따라 주셔야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plan your dive and dive the plan 이 말이죠. 이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테이블이나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제가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서 제시하는 무감화 확률을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내가 오늘 다이빙하는 장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리조트 주인 아저씨나 보트 선장이나 혹은 가이드가 해주는 다이빙 브리핑을 경청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수면 공기 소모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꾸준히 체크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계획하고 있는 이 다이빙을 실행하는데 내 수면 공기 소모율이 따라갈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다니는 모든 장비, 모든 공기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 버디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다이빙을 실행하고 마쳐야 됩니다. 이 상승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제가 받는 질문 중에 안전정지를 마치면 그때부터 그냥 수면으로 바로 올라도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이빙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상승 속도를 천천히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1분에 9m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육단체에 따라서는 1분에 18m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이빙 이후에 평소에 내가 이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 다음에 팔다리 근육 관절 같은 데가 쑤시고 혹은 피부가 많이 간지럽다 이런 경우들은 어쩌면 여러분은 감압병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올 수 있는 흔한 이유 중에 얕은 수심에서 깊은 데서 상승할 때는 상승 속도를 지킵니다. 그러나 얕은 수심에서 상승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그것이 바로 감압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가 분당 9m를 유지해서 5, 6m에서 3분간 안전정지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초보 때는 이 얕은 수심에서 부력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지를 위해서는 많은 부력 연습을 수영장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요령은 한 수심 12m 정도 되면 그때부터 분당 9m라든지 5m, 6m에서 안전정지 3분 이런 요령도 좋지만 3m씩 잘라서 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즉 3m를 30초 동안 올라오고요.
그에서 최소 30초 동안 정지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도 우리가 12m에서 수면까지 해보면 사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4번이니까요. 6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안전정지하는 얕은 수심에서 부력 실패로 봉 떠버리는 것보다 훨씬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력을 유지하고 상승 속도를 유지하는 스킬을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오픈워터 마치고 그냥 계속 다이빙만 다니시는 것보다, 혹은 다이빙 투어를 따라가면서 그 버스 안에서 주워 듣는 이야기보다는 내가 정식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Advanced Adventure 혹은 교육단체에서 따라서는 Advanced Openwater Diver라고 하는 이 등급의 교육을 받고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실 어떤 깊은 수심의 다이빙이나 어떤 5가지 종류의 다이빙을 한 번씩 해봅니다.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런가 하면 꼭 나이트록스 다이버는 공부를 하셔서 자격증 혹은 인증증을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나이트록스는 감압병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물론 그 자체에 또 다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 문제는 우리가 초보 다이버들이 경험하는 어떤 감압 다이빙 이런 데서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기를 가지고 다이빙할 때 내가 수심 30m를 내려가면 거기 쓰인 무감압 한계가 20분입니다. 그런데 나이트록스 32, 그 나이트록스 1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심 30m에서 무감압 한계가 30분으로 늘어납니다. 내가 오래 다이빙 하라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만큼 더 질소가 낮아지고 산소가 높아졌을 때 감압병에 걸릴 소인이 줄어든다는 것을 저희들이 나이트록스 다이버 공부를 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교육에 참가하실 것을 제가 강력하게 권고 드립니다. 딥다이빙 해보면 감압병에 대해서 훨씬 많은 지식을 얻게 됩니다. 다이빙에 대해서는 많이 알수록 안전합니다. 자신의 장비를 소유하는 문제입니다. 이 렌탈 장비를 제가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장비만큼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고 관리하고 유지하기가 렌탈 장비는 쉽지 않습니다. 다이빙을 배우시고 렌탈 장비로 개방 수역을 다녀오시면서 나는 이 다이빙을 버릴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날 바로 여러분들이 교육받은 프로분들에게 장비에 대해서 의논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장비를 소지하시면 내가 내 장비를 사용하는 어떤 그 내역을 로그 기록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언제 사용했고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떤 주기적인 정비를 해줘야 되는 시기가 왔을 때 이런 로그 기록을 해두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대부분의 장비들은 보면 사용 설명서 안에 이런 점검과 이런 저런 수리를 받아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꾸준히 주말에 다이빙을 하신다면 최소한 2년에 한 번은 장비를 전체 해체해서 청소하는 오버홀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다이빙 장비는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아주 소중한 장비입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그것을 꾸준히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장비를 구입하실 때 그냥 온라인에서 내가 알아서 하지 마십시오. 뭐 온라인 구입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반드시 내가 가급적이면 내가 교육받은 다이버에게 교육받은 프로페셔널에게 장비 구입에 대해서 문의를 하십시오. 요즘은 모든 장비의 가격이 온라인에서 다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를 파시는 분들도 그렇게
막 무식하게 많이 이문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본인의 학생들에게 좋은 장비를 갖추게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분을 계속 교육이나 투어나 이런 데 같이 참가해서 친구가 되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냥 이 장비를 구입하실 때 내가 봐서 이 장비가 뻔세가 나고 뭐 이 장비가 삐까뻔쩍하니까 나는 이걸 하겠다, 이거보다는 한 번 장비를 살 때 나는 이 장비로 끝을 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구입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끝을 염두에 둔 시작,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비 구입에서는 AS를 내가 잘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열대제방 가서 거기서 싸게 장비를 구입해가 왔습니다. AS를 받는데 좀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모든 장비를 첫 사용하기 전에 그 장비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처음 다이빙 했을 때 저희들이 많은 다이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보기가 좋다, 저 사람은 킥이 참 좋다,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이빙 자세 마찬가지로 모든 스포츠와 같이 보기 좋은 자세가 잘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다이빙은 수중에서 수평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물론 모든 장비가 내 몸에 잘 붙어 있는 트림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핀킥도 지금은 거의 대부분 교육자분들이 이 프로그 킥을 교육을 합니다. 플러트 킥보다는 프로그 킥이 자연 보호에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에너지도 조금 더 아낄 수 있는 킥이 됩니다. 프로그 킥을 많이 연습하시고 다이빙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앞으로 유영해 나가다가 어떤 거물을 발견했을 때 뒤돌아서기가 굉장히 힘든 정도 수준의 킥이라면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가다가 멈출 수 있고 멈춘 상태에서 어느 정도 뒤로 빠져나올 수 있는 백워드 킥도 연습을 해 두시는 게 맞습니다. 백워드 킥을 또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장비를 처음부터 구입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물속에서 보기 좋은 분은 다이빙 잘 하시는 분입니다. 다이빙 컴퓨터 이야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비를 조각조각 구입을 하신다면 첫 번째 구입하셔야 될 게 컴퓨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이렇게 게이지 컨솔 안에 들어있는 컴퓨터보다는 내가 손목에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 저하고 의견이 다른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이 다이빙 여행을 갔을 때 컴퓨터는 항상 내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이빙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다이빙 마치고 나면 로그북을 컴퓨터를 보고 적어야 되는데 컨솔에 들어있으면 이게 물속에 담겨져 있고 잘 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컴퓨터는 포터블이 맞습니다. 컴퓨터는 단순한 게이지가 아닙니다. 물속에서 수심 보고 시간 보고 온도 보고 하는 그게 아닙니다. 다이빙을 계획하고 끝나고 나면 다이빙 로그를 적을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장비이기 때문에 다이빙 컴퓨터는 가급적 빨리 구비하셔서 다이빙을 안전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드라이소트 이야기입니다. 국내에서는 사실 사계절 드라이소트 다이빙이 적절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7월 달에 지금 동해안 아래쪽에 보니까 한 24도 정도 나옵니다. 어떤 곳은 수심 20m 내려가도 20도를 유지하는 그런 곳이 나옵니다. 이게 물론 시시각각으로 변하지만 그 정도 되면 웨스트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국내 다이빙 포인트들은 한여름에도
상당히 춥습니다. 수심 30m 내려가면 7월 말 8월 달에 막 수온이 7도 뭐 이렇게 떨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빙을 어느 정도 하고 여러분들이 국내 다이빙을 즐기기 위해서는 드라이소트를 갖추셔야 됩니다. 드라이소트를 할 때도 반드시 모든 다른 장비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신 프로페셔널의 조언을 받으셔서 가격 차이가 조금 있지만 가급적이면 맞춤이 좋고요. 그것도 내피도 맞춤으로 맞춰서 내가 내 몸에 잘 맞아야지 편합니다. 처음 드라이소트 다이빙 해보면 불편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방책을 강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찬물 다이빙은 감압병하고 직결됩니다. 그래서 내가 물속에서 오늘 춥다 싶으면 내가 사실 다이빙한 수심보다 약 4m를 더 깊게 측정해서 무감 한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그 국내 다이빙에서는 저는 이 드라이소트가 아주 필수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드라이를 사용하실 분들은 반드시 수영장에서 여러 차례 드라이소트 그 다이빙 연습을 하고 개방 수영에 나가셔야 됩니다. 수영장은 5m지만 개방 수영은 수심이 끝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원치 않는 부력 조절의 실패로 급상승을 하게 되면 이것은 역시 감압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드라이소트까지 제가 한 11개 정도를 권장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초보 다이버를 벗어나는 시점을 어떻게 잡든지 간에 어떤 처음 시작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잘 기억을 하셔서 항상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한 다이빙을 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